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표 TV가 주로 경제 문제를 다뤘었는데 여야 간에 9.19 남북 군사 합의서 등을 계기로 해서 불거진 여러 가지 국방 분야의 쟁점에 관해서 네. 우리 진표 TV 시청자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 진표 TV의 첫 외부 손님이신데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국방 전문가 딱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 아무도 김종대 의원을 뽑는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쪽의 보수 의원들이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계기로 이거 정치적으로 좀 득을 얻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장관은 답변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쏟아붓는데 그거를 김종대 의원이 한 말씀 질의를 딱 하니까 갑분싸가 되셨어요. 갑분싸가 뭔지 아세요? 갑분까지는 알겠는데 왜 싸가 붙는지.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만드는 사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명실상부하게 우리 김종대 의원이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슈퍼 에이스로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김종대 의원을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우리 진표TV 시청자께 안녕하세요, 김종대입니다. 저는 국방위원회가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은 우리 김진표 정말 대선배 의원께서는 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소장의 배경을 깔아주시는,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항상 풍모에 제가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자리를 한번 같이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로서 봐주시니까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9.19 남북 군사 합의서가 국방 분야에서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 정책으로서 구체화됐고 지금 착착 절차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국감 초기에는 9.19 군사 합의서를 놓고 야당에서 워낙 공격을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었죠. 그럼 국감이 완전히 그거로 다 도배질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거를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분싸 역할을 그냥 싹 해주신 분이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라고 제가 느껴서 그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들께 좀 들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남북 군사 합의서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안보라는 것을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강한 힘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있죠. 이거는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제 상대방의 군사력에 우리도 걸맞는 억제력을 갖춘다는 점에서 군사력 균형의 관점이라고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하다 보면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제가 방어적 조치로서 힘을 기른 건데 상대방은 공격 의도라고 해석하고 더 강한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저비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안보 딜레마. 이상하게 노력하면 할수록 안보가 더 위험해지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안보도 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같이 무장 해제하는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군비 경쟁,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려던 관점이 아니라 이건 군비를 통제하는 관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19 공동성명은 뭐냐 하면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 남북이 일부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가 제일 북한의 위협적인 아주 무서워하는 그런 해안포, 장사정포 이런 거 다 덮개 씌우고 아예 그냥 갱도 안으로 넣어서 출입문을 폐쇄해버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해오도가 안전해지고 우리는 해상에서 또 북한과 더불어 가지고
일체 해상 군사 훈련을 중지하는 완충구역을 같이 설정하게 되면은 이건 같이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군사력 균형이 아닌 군비를 통제함으로써 달성되는 안보인데 이게 이번에 그 판문점 9.19 군사 합의서에 아주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DMZ 문제입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체결한 게 23건인데 그 중에 21건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직후에 분쟁이 또 발생해서 무력화되거나 폐기되거나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정전협정은 그렇게 적대 관계에다가 그렇게 밀집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큰 분쟁 없이 그 불안하지만 평화를 유지한 아주 탁월한 협정이 한반도 정전협정인데 이건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다른 정전협정에 찾아볼 수 없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의 DMZ. 이거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건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쌍방 2km씩 무장을 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는데 이 비무장지대가 대규모 우발적인 충돌을 차단해왔던 그런 점에서 이 정전협정의 탁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비무장지대에 자꾸 전방에 뭐 초소, 화력진지, 지대매설, 그 다음에 무장군인 난입 이러면서 끊임없이 흔들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군사합의문에는 시범적으로 너무 그 정전협정에 불법 시하고 있는 DMZ 안에 있는 전방 초소를 11개씩 상호 철수를 하고 그런 걸 평화적으로 운영하는 걸 일단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정전협정의 본질로 되돌아가자. 이런 합의 내용이 이번 군사합의문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데 전에 이제 우리가 국방력을 왜 강화해야 되느냐, 강화의 목표가 뭐냐 할 때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만 북으로 하여금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 남북 군사 대결 시대에는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은 북대로 강화를 하고 경제력 때문에 북이 도저히 우리를 못 따라올 것 같으니까 북한이 비대칭 분야인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이런 쪽을 특화해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일방적으로 우리만 앞쪽 국방력을 경제력으로 국방력을 건설해서 북한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 목표는 사실은 상당히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안보는 말씀대로 군비 통제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남북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여나가면서 같은 민족끼리인데 대화를 통해서 결국 그런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 군사 합의서가 굉장히 실천적으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합참 차장까지 지냈다는 신원식 예비역 중장 같은 분은 당신이 합참에 오래 근무하면서 만들었던 소위 군비 축소계획, 군비 통제계획, 다양한 형태의 군비 통제계획과 그 실천 태스크포스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세부 실천 계획까지 다 만든 양반이 우리는 그 대체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9.19 군사합의서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따로 뭐 색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오던 것을 그 중에서 남북 간에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네 분야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실천한 것인데 그거를 이 양반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 무슨 신체 포기각서를 썼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그만 국민들을 굉장히 자극시켰던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근데 이런 어떤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은 빨리 전염이 되고 국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해지면은
조금 협력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딱 잠식돼 버리니까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효과가 저는 좋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께서 이제 합참의 작전본부장 하기 전 직위가 2010년에 국방부 정책국장이셨는데 이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군비통제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금 군사합의서에 들어있는 지피철수는 물론이고 화력진지도 철수해야 된다. 화력진지도. 예.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군비통제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009년에 국방부의 군비통제 기본정책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명을 했는데 이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셨는지 아니 갑자기 요즘 정치권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선동적인 자극적인 언사를 쓰셔서 참으로 군사 최고 엘리트까지 거치셨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반적인 학력의 수준이 높아지고 SNS 등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가짜뉴스에 가까운 과장과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면 국민들이 선동해서 부안에 등해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저는 오늘 방송이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 전문가 김정대 의원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론인지 한번 정립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좋습니다. 지피철수 11개씩 시범철수를 하도록 돼서 그거는 아마 거의 지금 완료가 되고 또 남북 양쪽에서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검증하고 그런 작업이 있을 텐데 이건 북은 160개의 GP를 가지고 있죠. 160여 개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각자 군사 분계선 이북의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건데 2km 정도 되는 이걸 지키는 건데 자꾸 남북이 이 전방의 초소가 보다 더 군사적인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고지와 같은 지점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DMZ 안으로 해가지고 전방 소초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중무장 화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4km가 떨어져야 되는데 560m 간격까지 좁혀져가지고 24시간 겨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방아쇠 한번 잘못 당기면은 그대로 응사가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1개를 철수시킨다는 거는 DMZ 안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고 위험한 이런 어떤 부분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데 북한군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북한군은 160개 GP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후방에 GOP, 즉 남방 한계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 GOP가 경계하는 개념인데 북한은 그 안으로 들어오는 GP가 기본 경계 개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GOP 같은 게 후방에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수하면 뒤에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근데 동수로 이거를 철수시키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민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매우 달갑지 않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합의인데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적격적인 철수가 결정됐을 때 우리로서는 엄청난 안보 이익을 증진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협상 관계자들한테 들어본 얘기는 북한의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쪽 보고 하시는 게 우리는 GP가 북쪽의 얘기입니다. GP가 철수되면 군인들이 어디에 묵게 만드느냐. 거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추운데 허벌판에서 그냥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문 보면 GP 부분은 목표가 이 GP 전체를 북의 161개, 우리의 60여 개 전체를 다 철수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적으로 가까이 접해 있는 11개를 우선 연말까지 철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만 시범적으로 철수를 운영해보고 앞으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DMZ의 완전한 어떤 평화지대화를 하기 위해선 GP 자체는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걸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 정해졌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 그 9.19 군사 합의서가 남북 양쪽에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서해에서의 여러 영역이 좀 넓어질 뿐더러 네. 한강 유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 점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에 관해서도 좀 말씀. 예, 우선 90년대 후반부터 서해 군사 정세가 매우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서해 군사력이 밀집되기 시작했고 NLL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가 유지됐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조업 통제가 가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NLL 쪽으로는 일체 조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조업 시간이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고 이거 어기면은 그냥 가혹하게 단속을 해버려요. 우선은 그 남북 평화의 평화 배당금으로 이 조업구역 하나만 완화시켜주는 걸로만 해도 당장 거기서 어획고가 눈에 띄게 증가할 뿐 아니라 중국 어선에 대한 대책 수립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문이 이후에 생산적으로 더 북한하고 추후 협력된다면 수산 협력까지 가능성을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서해 바다가 온전한 우리 영토로 실질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 군사 합의문은 저는 그 자체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중국을 가서 강해와 연결되는 황포강에 끝없이 화물선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야,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의 혈맥으로서 황포강이 어떤 역할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강이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예성강, 한강이 아주 중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역을 남북이 지금 NNL 등 이거를 딱 묶여지면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양쪽이 계속 요새 수로 지도를 만들기 위한 조사를 하더구만요. 그게 완성이 되면 일정한 표식을 달고 개반을 가고 북은 북대로 화물선이 다니면서 중국과 직접 다닐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닐 수 있으면 이게 우리 물류 비용 절감 또 경인공업지대 전반의 새로운 물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만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그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한때 참여정부 때 꿈꾸었던 동북아 물류 중심 허브 국가, 그렇죠. 이런 꿈이 이제는 허황된 꿈만이 아니고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환황의 경제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환황의 경제권이 성립하려면 우리 서해의 황해의 북쪽과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NNL로다가 꽉 막아가지고 양쪽에 군사 세력만 쫙 갖다 배치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텐데 9.19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공중 정찰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공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UAV인가 무인 항공기를 띄워주고 정보 수집하는 것이 제약을 받다 보면 거기서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보수 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자주 제기했는데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국감은 판문점 9.19 군사합의서 공격 일종의 야수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뜯는 걸로 첫날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드린 게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서해 완충구역이 이게 북한에다 양보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전방지피는 남침 통로 열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군사분계선 각기 한 40km 정도, 이건 서해와 동해가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이 약간 기준이 다른데, 근데 동부전선 기준으로 한 40km,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정도는 조금 좁습니다. 한 15km. 이렇게 해가지고, 쌍방이 드론을 비롯한 그 정찰 자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정보 자산, 있는 자산도 못 써먹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응급 환자 구하러도 가고 산불 진화하러도 소방 헬기도 가야 되는데 뭐 다 금지하면 이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건 재앙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군사 용어로 ISR 자산, 즉 정보 감시 자산은 지금 한미 연합 자산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전방을 관찰하고 있는데 그 자산들이 대부분 고고도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고고도라고 하면은 통상 뭐 한 30km 이상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떠가지고 멀리서 북한을 봐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고고도 정찰 자산하고 인공위성하고 이렇게 연동된 자산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이렇게 휴전선에 가까이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단지 전술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그 일부 드론이 운용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시에 훈련만 하고 임무 수행에는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제 막 우리가 그 도입을 검토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죠. 그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보 자산은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놓을수록 북한은 멀리서 볼 수 있는 자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만 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일방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저쪽은 우리 못 보는데 우린 저쪽을 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정보의 우위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이건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또 그 연대급 이상의 기동 훈련이나 사격 훈련을 또 그 구역 내에서 못하게 군사합의문에 나와 있는데 그 훈련은 원래 우린 전방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방에서 한 훈련은 대대급이야 소규모 훈련인데 이거는 군사합의문에 전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렇게 전방에서 대부대를 움직이는 연대급 이상의 훈련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반면에 북한은 동계 훈련 군대입니다. 겨울 철반 되면 모든 부대가 기동 훈련하거든요. 이제 그거 반은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안보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인민군 사령관이라면 상당히 배 아픈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통해서 9.19 직후에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8천만 민족에게 정말 좋은 추석 선물, 그것은 남북이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충돌이 생기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런 우발적 군사적 충돌 때문에 그동안 지내왔던 평화 프로세스가 단방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몇 년 또 냉전 체제로 또 가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처음에는 북한 군사 회담 당국자들이 펄펄 뛰고 반대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메시지를 딱 듣고는 우리가 크게 양보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우리 국방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김영대 의원께서는 국방개혁이 우리 여러 가지 방위 여건의 변화를 잘 수용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국방개혁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 사상 누각이 되면 어쩌냐. 특히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계획이 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오시는데 국방개혁에 관한 문제의식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기억에다 생생하실 겁니다. 2014년에 그 전방의 한 사단의 의무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중에 폭로가 됐지만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4월로부터 불과 넉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더 끔찍한 사건. 전방에 그 고성에 있는 한 사단에서 집피해서 제대를 15일 남겨놓은 병장이 동료를 향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5명이 죽고 5명이 현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10명이 사상되는 이 끔찍한 사건이 2014년 한 해에 일어나고 그해 1년간 그 많은 자살자의 그 많은 사건에 아주 뭐 이러다 군대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무렵이 우리나라 그 국방 환경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인구가 그때 유달리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90.3%를 현역으로 징병했던 때입니다. 90.3%. 90.3%. 그런데 지금은 83%로 그나마 한 7% 이상 개선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유달리 그때 병력 자원 관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뭐 90% 이상 다 현역에 보내놓으니까 갑자기 군대에서 모든 이 관리 능력들이 일제히 저하되기 시작한 게 절대 군에 와서는 안 되는 부적응자, 병역 약자들이 대거 군으로 유입됐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76% 이상을 징병하면은 옛날에는 한 4급 정도로 면제받았던 이런 자원들이 최근에는 상급 현역 판정을 받아가지고 입대하고 있고 이 비율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외형적 장애인을 빼고는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90%의 의미인데 지금 국방개혁이 2022년까지 우리가 현재 62만의 병력을 52만으로 11만 명 정도 감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 절벽 속도는 더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병력을 많이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2022년까지는 어떻게 군대가 유지됩니다만은 2022년의 병력이 25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징병률은 91.4%에 돼요. 저도 그 우려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국방부의 관련자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똑같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해법이냐 하면 징병제로 의무 복무시키는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그 공백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는 투자와 함께 부사관을 늘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안 방법이 여군을 빨리 늘려라.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금보다 징병률이 아까 말씀하신 83%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된다. 그럼 안 됩니다. 지금도 높은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귀한 병이 1년에 한 7,000명. 7,000명이 이제 군대에서 퇴출되는. 만기 전역을 못하는. 그런데 그 중에 정신질환 쪽으로 퇴출되는 사람이 한 5,600명. 5,000명이 넘는다잖아요. 5,600명이면. 그러니까 괜찮다고 심리 검사를 다 해서 괜찮다고 보냈는데 거기서 또 5,600명.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과감한 병력의 감축과 대안의 모색. 제가 그 전방에 가서 미사일이나 K9이나 이런 것들을 운전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당연히 저는 부사관일 줄 알고 이렇게 계급을 보면 병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에 대학 다니다 왔나? 대학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제대하나? 다음 달에 한다.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 이게 대개 2년도 안 된 거라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다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장비는 점점 고도화되고 과학군 기술군화로 바뀌는데 이게 현역병으로 총 근무하는 기간이 이제 18개월로 줄어들게 되면 훈련 기간 빼고 뭐 하면 아무리 우수한 현역병이라도 그 업무에 1년밖에 못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런 그 부사관의 확대, 과학구나 기술구나 가는 변화가 좀 아주 그런데 그것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사관이 그렇게 빨리 모집이 안 되고 또 이 병을 부사관으로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간 공백을 군무원을 뽑아서 충원하겠다는 또 다른 계획이 국방부에서 나왔는데 요것도 또 반대하고. 그 작년에는 부사관 증원하는 거 반대했고
올해는 군무원 증원하는 거 반대했고, 그걸 그 문재인 정부의 이게 잘못된 일자리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군내 전문화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는 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걸 이거로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 요인에 따라 가지고 나온 정책적 대안인데, 근데 이런 걸 좀 아실 만한, 좀 군에 대해 알만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조차 이건 문재인 표 일자리 정책 이렇게 그 당의 지시를 받고 이것도 반대를 하게 되면 이런 군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실제 군은 전부 과학군 기술군으로 부사관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그 장교와 부사관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군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에 대해 이런 것들이 국방개혁 2.0이 확정되기 전에 국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서 네. 국방부가 좀 더 과감하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이 참 골칫거리인데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방위산 정책을 보면 방산 비리가 많이 노정이 되니까 방산 비리를 어떻게 하면 막느냐. 예. 그래서 뭐 방산청에 감독관실을 두고 강화하고 네. 감사원 감사도 정기적으로 자주 받고 그로 인해서 비리를 막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방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 독점이거든요. 예. 정부 예산이 방위산업 업계 전체에 매출이 된단 말이죠. 우리 남북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되고 하면 예. 그 수요가 줄어들면 방산업계는 우리 경제의 큰 분야, 큰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니까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예. 이렇게 심한 규제 속에서 과연 품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느냐 네. 하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혁신이 이번 그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도 네. 방산 분야에 있어야 된다. 예, 국방개혁 2.0에서도 이제 방위산업 발전 계획이 다 돼 있고 혁신안이 들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논점들을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여태까지 우리가 논리의 함정에 빠졌던 점은 뭐냐면 방산비리 프레임입니다. 지금까지 34명이 최근 5년간 기소됐는데 17명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절반이 무죄가 나왔다는 거는 엄청난 인권 요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산비리 프레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과도한 어떤 그 징벌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논리적인 함정에 빠진 건 뭐냐면 관리 실패, 정책 실패를, 이건 업자의 비리라는 이런 어떤 그 전가하는 논리가 바로 방산비리 프레임이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잘못 세운 부실한 사업 관리를 방산 비리로 이렇게 그 성격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결국은 애꿎은 문제는 안 고치고 애꿎은 것만 두들겨 패왔다는 이런 현실이 지표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비리 예방을 명분으로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어떤 어떤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자해적인 방산 정책 속에서 수출, 내수, 영업이익률 이 세 가지가 동반 추락해가지고 이제 사양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안보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렇게 안정적인 국방비를 주고 이렇게 좋은 산업의 펀더멘탈을 가진 나라가 세계 7위권, 8위권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방산이 세계 15위권입니다. 기업가가 혁신을 안 하고 또 정부 눈치나 봐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 정부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는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이 그동안에 방산비리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적인 예 하나로 지체상금의 문제가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납기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과금을 묻는 것이 지체상금일 텐데. 네. 그런데 납기를 못 지킨 이유를 정확하게 재판을 거쳐서 판정해 보면. 네. 사실은 업체의 책임이 아니라 그 규제의 틀 속에서 관련 기관의 규제 조문이나 문구의 해석 차이를 놓고 서로 공방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재판까지 가고 업계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체상금은 전부 물려갖고 면피의 사유를 이걸 쓰니까 그래서
지체상금 제도 같은 것도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아, 그렇죠. 그 말씀하셨죠. 예, 네. 업계를 그걸 재판에다가 수년간 몰아넣어갖고 재판 비용 많이 들이게 하고 고사시켜가지고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죄 받게 하고 그래서 해야 되겠냐. 그 지금 방사청이 재판에서 져가지고 업체에 물어줘야 되는 이자 비용만 38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돈입니다. 안 써도 돈을 방사청이 재판에서 져서 쓰는 돈이고 그 사이에 또 피해가 엄청난 게 말씀하신 지체상금은 지금 업체에 부과된 총액이 6,800억입니다. 6,800억. 예, 어떤 사업은 사업비하고 지체상금이 똑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외국 업체 보십시오. 우리가 외국에서 그 고가의 완성 무기를 사올 때 지체상금을 10% 이상 못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정부 대 정부 구매라고 그 어려운 말인데 FMS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아예 미국 법령에 따라야지 우리 법령을 적용한 지체상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외국 업체에는 특혜를 많이 주는데 우리는 지체상금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업체에 줘야 될 돈하고 업체에 물려야 되는 지체상금이 거의 비슷해지는데 우리 왜 시중에 깡통 전세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싸지면 그 집 깡통입니다. 방산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해서 무기를 정부에 납품해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물어내야 되는 깡통 사업으로 전략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무분별한 그 부과는 거의 뭐 재판까지 가고 또 심의회를 열려 많이 이제 조정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정부가 일단은 지체상금을 때리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이건 정부의 갑질입니다. 얼마나 큰 횡포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번 국방개혁2.0 만들 때를 계기로 해서 방산의 전반적인 정책을 완전히 저는 수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보자. 네. 그러는데요. 아유 훌륭하죠. 그런 시각을 좀 바꿔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의 그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었던 한반도가 불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사이에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2번째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또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남북이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는 이 시기에 국방력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국방 예산은 계속 늘어가는 게 맞는가? 이런 또 걱정과 딜레마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 말씀 좀. 예,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우리가 합의한 남북한의 단계적 군축의 의미가 뭐냐? 뭐 다 줄이자는 얘기냐? 이게 무분별하게 그냥 뭐 다 줄이고 지상, 해상, 공중의 무력 증강은 다 차단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선별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남북 간의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심층적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지금 군비 제한을 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남북한 병력이 매우 근접해 있는 그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를 하자. 이거는 쉽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될 거고 또 과거에 또 우리가 굉장히 그 구형 노후화된 어떤 그 재래식 전력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거를 이런 군사 합의문을 이용해서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군운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군축이라는 용어를 깊이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과학군 기술군으로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좋은 모멘텀을 형성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반 이상이 노후 전력이에요. 그렇죠. 있으나 마나 전쟁 때 못 써먹는 전력입니다. 대표적으로 공군의 F4, F5 이 전력은 한미연합계획에도 아예 없는 전력입니다. 전시에 폭격이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육군의 M계열 전차 같은 거 700대가 있는데 이것도 전쟁 때 애물단지지 그거 갖고 전쟁한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 40% 정도는 있으나 마나한 그저 숫자 유지해서 전력 지수를 맞추려고 하는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전력이면 단계적 군축의 여지는 매우
좋은 계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많을 거란 말이죠. 북한은 더합니다. 북한은 더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이 쌍방 간의 재래식 전력으로 서로 불편한 지점을 없앨 때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해서도 이 단계적 군축이나 군비 통제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는 너무 크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방위력을 또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건 주변국이 있기 때문인 건데 저는 그럴 때 어떤 그 전력 지수의 관점을 우리가 초월해서 능력 중심의 관점으로 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특히 어떤 주적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을 초월해서 어떠한 위협이든 간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capability, 이런 어떤 방위력은 첨단 기술, 과학군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자체를 추구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현대화된 전력으로 해서 우리의 방위적 충분성을 갖추는 걸로 되되 오히려 숫자를 빨리 줄여서 이 전력 지수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군축이 왜 나쁘냐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주적 개념에 우리가 gat혀 있기 때문에 북한이 130만 군대인데 우리 군 왜 줄여? 북한의 전체가 6,000대인데 우리가 3,800대인데 왜 또 줄여? 이런 논리가 두려우니까 도려내야 될 비계쌀을 그대로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런 주적 개념, 전력 지수, 군사력 균형 이런 구닥다리 개념만 우리가 이번에 좀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다. 그래서 국방개혁 그 2.0에서 가정법화의 플랜으로라도 플랜 A는 아직까지 북한의 비핵화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고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개념 하에서의 지금 우리 국방력 건설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겠지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플랜 B가 필요하다. 예, 플랜 B가. 왜냐하면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갈 때 그때의 국방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대비하는 기동성 있는 과학군 기술군으로의 전환을 더 서둘러야 하고 군사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는 그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해상 항공 운송로를 초기화하는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되고 그런 쪽으로 플랜 B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에 저하고 태평양 사령부 같이 갔을 때도 전략자산에 대한 말씀을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전략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국방력이지 더 이상 이제 재래식 병력이 아니거든요. 오늘 참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이제 배도 슬슬 고프고 소주도 한 잔 생각나고 끝낼 때가 됐죠? 예, 의원님하고는 방송보다는 그 자리가 더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여쭤봐야 되는 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지금 국방위에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원래 이쪽에 오래 계실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가 17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그 17대 그 상임위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이제 경제를 오랫동안 전공했으니까 참 그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30년간 경제 부처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도 그 원인의 일부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중요한 당직을 많이 맡아서 꼭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안 가도 경제 정책의 수립이나 또 그 평가에는 늘 야당이든 여당일 때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를 선택해보자 그랬는데 마침 제 지역구인 수원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이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십전투비행단 그것이 주변에 한 7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십전투비행단의 수원과 화성에 밀접한 지역에서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군기지라는 것은 당연히 완전 무장을 하고 뜨고내리는 기동훈련을 자유롭게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네.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무장훈련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동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객기 비행장하고 네. 다를 게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군이 간절하게 원하기를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공군력 강화 차원에서 이건 옮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원 시민들, 화성 시민들 중에 그 인접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엄청난 소음 피해. 네,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이 고도 제한, 네. 일단은 경제적 손실. 그런데다가 이 소음 피해가 소송으로 제기되어서 피해 보상 받은 금액만 해도 수천억이 나가고 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 입법을 네. 발의했는데 네. 그 법이 한 3년 운영을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하는 일까지는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국방위에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구민들의 아주 수건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어쨌든 이 군공항이 도심지에 있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만은 그런 그 군공항 이전이라는 어떤 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국방을 굉장히 사랑하신다. 네. 또 느낌도 듭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꽤 긴 시간 동안 국방에 관해서 재미있는 얘기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주 흥미진진했을 것 같고 그동안 국방이나 이런 데 관한 언론 보다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지 궁금하셨을 텐데 의문이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도 이번에 아주 좋은 정보 정확히 아셨을 것 같지만 김정대 의원 나오신다고 벌써 예고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정의당 시청자들께서, 정의당 지지자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보셨을 텐데, 정의당이 아마 최고의 정책가고 토론자니까, 정의당 당원들로부터 사랑받지만, 김정대 의원만 사랑하지 마시고, 저도 좀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김정대 의원, 네, 인사하시죠. 아유, 예, 끝까지 들어주셔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우리는 뭐 소수 정당이고 비교섭 단체입니다만은 민주당과의 어떤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잘 유지해서 가급적이면 집권 여당이 개혁 쪽으로 좀 한 발짝 더 오도록 소매를 잡아끄는 그런 어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당은 누구든 어느 정당이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원만하게 잘 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는 또 당 간에도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제가 김진표 의원님하고 평소에도 잘 말씀 나누고 가르침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대 의원을 모신 특집 진표TV 여기서 끝!